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에이미 로웰에 대해서 복습하기로 해봐요. 여러분들 제가 에이미 로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라고 하면 벌써 세 번째인가 네 번째 하여튼 서너 번 정도 로웰에 대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강의 준비하면서 복습 강의 준비하면서 로웰을 또 해야 될까 하고 약간 마음의 갈등을 하다가 그래도 파운드랑 로웰이랑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지금 글쓰기 과제가 있으니까 이미 다 얘기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거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길게 하지는 않고 이미 다 제가 자세히 동영상에서도 설명하고 또 줌 오디오 강의로도 설명하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은 더 이상 이렇게 아주 길고 자세하게 하진 않고 좀 강조점들만 조금 보충 설명하고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시 하나 감상하고 그런 식으로 로웰에 대해서 복습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에이미 로웰에서 이제 25년에 그죠? 그 사망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여러분들 파운드가 그죠? 굉장히 청년 시절에 그죠? 이미지스트 운동 무브먼트를 이제 주도하고 그리고 모더니스트 매니페스토 그거 몇 년에 그 공포 선언했다고요? 1912년이에요. 그리고 파운드가 이미지스트가 약간 이미지스트 운동 하다가 이제 이미지즘이 약간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다. 보다 더 역동성, 다이내미즘, 역동성이 필요할 것 같아 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윈덤 루이스라고 하는 그 예술가와 함께 조금 더 자기 이미지즘을 확장시켰잖아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렇죠. 볼티시즘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볼텍스가 뭐냐 하면 이미지즘 운동할 때 이미지라고 했었던 것을 이제 볼텍스라고 부르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 두 개의 차이는 언이미지라고 했을 때는 일반적인 어떤 영시 전통에서의 시각 이미지 그게 아니라 그죠? 어떤 순간에 지적이고 정서적인 반응이 한꺼번에 어우러지는 것, 그 순간의 경험, 뭐 사색 이런 모든 거 그냥 intellectual, emotional, complex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거 하나를 이미지라고 부른다고 했었어요. 근데 볼티시즘으로 가면서 과거에 1912년에 제가 이미지라고 불렀던 것을 이제 1915년쯤 됐을 때가 볼티시즘 그쪽으로 넘어가는 그 시작 단계이거든요. 이제부터는 제가 이미지라고 불렀던 것을 볼텍스라고 부를게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볼텍스는 벌써 이렇게 소용돌이니까 굉장히 역동성이 이제 강조가 된다 라고 하니까는 지속적으로 뭔가 변화가 시에서 느껴지는 그런 상태, 그 하나의 상태, 그것을 이제 볼텍스라고 부르는 거겠죠. 그래서 시에는 볼텍스가 여러 번 있다 해서 연작시가 나가게 되고 그 볼티시즘이 발전해서 나중에 더 칸토스라고 하는 거, 그죠? 정말 대서사시를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파운드가 12년에 이미지즘 이제 운동, 이미지스트 무브먼트를 주도하면서 자기 이미지에 대해서 선언하고 뭐 이러고 있을 때 벌써 로웰은 25년에 사망했으니까 40대였다는 거예요. 40대 초반기, 그죠? 그래서 굉장히 늦게 이 이미지스트 운동에 참여를 했으나 참여할 당시 파운드는 굉장히 애송이었고 에이미 로웰은 40대 초반이었고 하니까 한 거의 뭐 20살 나이 정도 차이 나니까 저랑 여러분이랑 20살도 넘게 차이 나잖아요. 그
제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어떤 제안을 했는데 그것이 될 법할까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왜 저렇게 얘기하지? 라고 반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긍정할 수도 있겠지만 반감 있는 게 일단 젊기 때문에 그죠? 그 반응이 더 먼저일 것 같아요. 파운드랑 노엘이 처음 만났던 순간도 그랬던 것 같아요. 파운드가 한참 새롭게 해야지. 난 예이츠님과 다른 시를 쓰겠어. 뭐 조지안 그 로맨틱 포이츠와 다른 시를 쓰겠어. 우리는 완전 새로운 거 할 거야. 그래서 막 혈기 넘치게 선언하고 해보자 막 이러고 있는데 정말로 나이 많은 어떤 돈 많고 굉장히 유명한 집안 사람 누구 한 사람 딱 와가지고 한번 말해봐봐. 너가 하려는 게 뭐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처음부터 관계는 별로 안 좋았어요. 하지만 에이미 로웰을 이제 여러분이 단독으로 기억하게 될 때 또 생각해 봐야 될 때 이미 39세 넘고 40세, 41세 이 정도 됐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 그리고 또 파운드가 살았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서민의 계층에서 상류층으로 막 클라임업 하려고 하는 사다리, 계층 사다리를 막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 시선에서 보는 세상과 이미 그 계층 사다리에 정점에 있는 사람이 세상을 보는 시각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운드는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으로서 위를 바라보는, 위의 세상을 바라본다면 에이미 로웰은 이미 위에 천장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운드가 어떤 부르주아적인 어떤 이상을 가졌다면 에이미 로웰은 가진 자로서 그죠?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국 대중이 지금 현대화가 됐는데 우리 미국 문화는 대륙 문화에 비해서 너무 좀 낮은 수준이야. 미국 문화를 좀 쇄신해야 되겠어. 그러려면 대중들이 이 문학에 대해서 취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야 되겠어. 그래서 뭔가 대중들이, 그러니까 요즘에 대중들 인문학, 뭐 시민 인문학, 뭐 우리 경남 지역에서도 경남학 뭐 이런 거, 문화 뭐 컨텐츠 개발, 뭐 지역 소재 발굴 개발, 이렇게 다 지역민의 어떤 문화적인 정체성을 알려주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어떤 그 정부 지원 방안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한 civic obligation, 그러니까 어떤 그 시민으로서, 미국 시민으로서, 근데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회적인 리소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중들의 문화적인 역량을 내가 끌어올려야 되겠어. 그래서 위에서 아래쪽으로 바라보는 세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운명이었던 거죠. 아무튼 이 여러분들이 이 연도에서 기억을 할 것은 에이미 로웰이 그 미국의 어떤 그 모더니즘, 시에 있어서 시의 모더니즘이 제가 말한 대로 이미지즘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미지즘이 이제 볼티시즘으로 갔었죠. 그리고 볼티시즘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새로운 실험적인 어떤 그 시도들이 사라지고 말아요. 아무튼 그 초창기, 그죠? 그 초창기에 에이미 로웰을 사망하게 돼서 에이미 로웰도 뭔가 계속 오래 살았으면 조금 더 뭔가 실험적인 어떤 시라던가 자기 시인으로서의 역량을 조금 더 발휘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일찍 그죠 사망을 했어요. 또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그 제가 발췌해서 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따로 이 슬라이드를 뭐 그 저한테 요청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여러분들 교과서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이건. 그래서 여기 보더라도 로웰이 didn't become a poet until she was years into her adulthood. 맞는 말이죠. 성인이 됐을 때
그러니까 시인이 된 게 39, 38, 39 이 정도일걸요. 그러니까 한참 그 성인으로서 활동할 때까지 시인이 되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시인으로 등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시인이 돼요? 일단 시집을 내고 그것을 어떤 권위자가 비평을 해주면서 이 사람의 시는 굉장히 이러이러해서 시적인 어떤 그 시사, History of American Poetry라든가 History of Korean Poetry라든가 어떤 시의 역사에서 어떤 기여를 할 것 같다 또는 어떤 특색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외부에서 그 외부라는 것은 시 문단, Poetic World라는 또 Literary Society라고 하는 그 문단계에서 권위자는 주로 이제 대시인이겠죠. 또는 대비평가. 대시인이나 대비평가가 이 사람은 시인의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땅땅 인정해주는 게 일반적인 수순이에요. 그래서 등단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시인이 되었다, became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이유가 조금 이따 설명되지만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굉장히 일찍 사망했기 때문에 사망한 이후로는 그 에이미 로에의 시가 nearly forgotten, 거의 잊혀졌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젠더 스터디즈가 1980년대 미국에서 이제 학계에서 젠더 페미니즘 이런 게 굉장히 그 학문적인 분석의 틀, 담론 이런 걸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잊혀졌었던 여자 시인들을 발굴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70년대 말, 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여자 시인이 남자 시인들만큼 굉장히 훌륭한 시를 썼을까? 많은 비평가들이 물음표를 던지고 아니야, 여자들은 깊은 사유를 할 수 없지 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페미니스트 크리틱들이 아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에밀리 디킨슨을 보아라 라고 하는 거죠. 에밀리 디킨슨 시는 정말 너무나 간단해 보이고 쉬워 보이지만 무슨 말인지 보통 이해하려면 시간이 많이 들어야 되고 차라리 휘트만 시도 어렵긴 하지만 그게 버금가기 어려운 시예요. 그리고 철학적인 사유도 굉장히 많고 뭐 죽음에 대한 사유라던가 신의 섭리에 대한 사유라던가 신의 예정설에 대한 사유라던가 이런 사유의 측면, 차원이 굉장히 sophisticated 하다고, 그죠? 세련되게 이렇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디킨슨을 보세요. 여자 시인이라고 해서 그 남자 시인들 못지 않은 또는 남자 시인들보다 더 좋은, 더 훌륭한 시를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 비평가님들의 편견 아닐까요? 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동안에 잘 읽히지 않았었던 또는 캐넌이라고 하는 정전 리스트에 올라오지 않았던 여자 시인들만 발굴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발굴이 된 거예요. 에밀 노엘이. 그때 재미있는 것은 이제 레즈비언이즘으로 그죠? 레즈비언이즘으로 그러니까 그 레즈비언들이 사랑을 표현할 때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당연히 다르잖아요.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아름답다라고 했을 때 미국이나 영미권에서 beautiful이라던가 여러 가지 다른 형용사 쓰셨는데 곱다, 저 사람은 참 고와, 정갈해, 단아해, 이런 그 감성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표현을 들으면 뭔지 금방 알아듣잖아요. 되게 단아해, 단아미가 있어 라던가
문화가 되게 곱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저도 곱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만의 어떤 감수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화려하게 막 이렇게 그렇게 막 이렇게 눈에 짱 띄게 아름답지 않은데 고운 게 있어요. 그냥 은은하면서도 이렇게 뭔가 아름답다고 자꾸 이렇게 한참 보게 되는 고운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문화마다 이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레즈비언 관계에 있는 두 여성들의 사랑, 또 그 두 여성들이 세계를 보는 시각 이런 게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시에 나타나는데 특히 이미지즘을 주도했었던 에이미 로웰의 시에서는 그게 어떻게 형상화가 됐을까 굉장히 궁금해지는 지점이잖아요. 학자들이 그런 걸 연구하기 시작을 하고 에이미 로웰이 그냥 이렇게 이상한 시를 쓴 여기 있듯이 엘리엇은 에이미 로웰을 Demon Saleswoman Poetry라고 아주 그냥 비난 원색적인 비난인 거야. 뭐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너무 심한 칼을 뻗는 것 같은 그런 비난 섞인 비평을 해버린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 사람은 포이시 아니라 세일스워먼 포이트리다라고 얘기해요. 시를 판매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죠. 근데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이 에이미 노웰이 평가를 nearly forgotten 됐다가 그죠? 이 페미니스트 스터디 때문에 그 초기 레즈비언니즘이 드러나는 시를 쓴 이미지스트 그 기법으로 쓴 시인이다라고 재평가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대로 엘리엇은 에이미 로월과 같은 그런 시의 대중화 작업 그런 것들을 굉장히 세일즈하는 거다, 홍보하는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엇은 같은 상층이잖아요. 근데 로웰이 엘리엇보다 굉장히 더 상층인 거예요. 그냥 엘리엇은 어퍼 클래스 정도 되는 거고 로웰 같은 경우에는 애리스토크랩 정도 되는 굉장히 그 안에서도 그 계층차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엘리엇은 굉장히 부르주아적인 어떤 그런 성향을 아름답다라고 취향을 아름답다라고 생각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엘리트주의인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했듯이 에이미 로웰은 대중지향이라고 했잖아요. 위에서 한 나라라든가 국가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어떤 지도자의 어떤 시선에서 대중들이 뭔가 문화적인 소양을 가져야 미국 문화 전체의 수준이 향상될 수 있고 다른 유럽의 나라에 비해서 너무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그 레벨이 맞춰질 수 있을 거야 라는 어떤 뭔가 정말 국가를 위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서 시의 대중화 사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시각으로 보면 처음으로 이해가 가는 거죠. 인문학의 대중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그 JTBC에서 차이나는 클래스라고 해서 교수님들이 나오셔서 이런저런 강연해 주는 게 있어요. 저는 그거 들으면 되게 재밌어서 가능하면 시청하려고 하는 일인데 그런 것처럼 JTBC라고 하는 어떤 방송국에서 그죠? 누군가를 초빙해서 인문학을 대중화하려는 그런 기획을 한 거죠. 그러면 기획을 했기 때문에 그 방송국 사람들은 당연히 상업적인 이익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익도 받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예요. 그죠? 어떤 공익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공공사업 비즈니스. 민영화 그룹이 그죠? 그러니까 사적인 방송 그룹이 공익적인 활동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수익을 내는 그죠?
문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에이미 로월도 사적인 개인이잖아요. 부자가, 그죠? 어떤 공공 사업을 벌여서 수익도 당연히 내죠. 그죠? 수익을 내서 로웰이 그 수익을 가지고 자기가 독식했느냐? 아니에요. 자기가 초청하는 사람들이 다 문인들이고 이 당시에는 문인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강연료 나오면 다 준 거예요. 이미 자기는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뭘 돈을 바라겠어요. 그리고 자기 목적은 그 뛰어난, 예를 들어서 마크 트웨인 같은 사람이라든가 로버트 프로스트라든가 에드나 밀레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의 시 낭송 같은 것을 미국 대중이 듣고 조금 이렇게 취향이, 문화적인 영향이 높아졌으면, 식견이 좀 넓어졌으면 그 목적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엘리엇 같은 사람은 그런 공공사업을 여자가 한다는 것 자체, 그런 것 자체에 대해서 조금 반감이 있었는가 보죠.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그래서 여기 세일즈 워먼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것도 디먼이라고 한 것은 정말 악착같이 열성적으로 하는 거를 바디적으로 디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달콤한 음식 같은 devil's food라고 하잖아요. 그죠? 악마의 음식. 그러니까 케이크라던가 설탕 같은 거 너무 달콤해서 먹고 싶지만 많이 먹으면 탈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랬을 때 뭐 demon, devil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demon says woman이라고 했다는 거는 에이미 로웰이 시를 대중에게 전파하려는 그런 시의 대중화 사업을 세일즈먼 벌인 것이 시 자체에 대해서는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먼 세일즈 워먼이라고 평화를 한 거예요. 하지만 이 로웰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스스로 얘기했어요. God made me a businessman and I made myself a poet. 오, 대단한 것 같아요. 여장부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난을 다 듣는 거예요. 들어도 꼼짝 안 하는 거예요. 넘버 원, 첫 번째 이름. I'm a lower. 나는 로웰이야. 첫 번째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어저께인가 삼성 이재용 씨가 대국민 사과를 했잖아요. 그 승계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법적인 점이 있었다라는 거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뭐 심한 수치감이나 뭐 자괴감을 느끼면서 사업에서 떠나겠어요? 아니죠. 그냥 나는 삼성의 이재용이야. 끝. 이거인 거죠. 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월 가지고 저런 온갖 비난, 요즘 같은 악플 엄청나게 달리는 그런 케이스인데 I'm a lower. 끝.였던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God made me a businesswoman이라는 거는 이 로월 집안이 대대로 그 보스턴 에어리어에서 공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텍스타일 있잖아요. 직조하고 염색도 하고 천하고 관련된 그런 걸 해서 엄청나게 거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맨 집안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대단한 그 비즈니스맨인데 아버지를 똑 닮은 막내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했었어요. 아버지가 비즈니스맨으로서 정말 슈퍼브 비즈니스맨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을 가졌고, 자기가 그런 아버지의 딸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고, 오케이, I'm a businesswoman. 나는 그 사업가의 딸이고 사업하는 여자야. 그래서 어쩌라고? 이거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난 타고나기를 그렇게 비즈니스맨의 어떤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는데 어쩌라고요? 이런 거죠. 두 번째, 그래서 I made myself a poet.
여러분들 남자 비평가님들 또 남자 대시인님들 나를 이렇게 시인이 아니라고 내 시가 뭐 당신들 거랑 비슷하지 않다고 해서 내 시를 이렇게 폄하하는데 그리고 나를 시인이라고 하지 않는데 비즈니스 워먼이라고만 하고 또 세일즈 워먼이라고 이렇게 더 비즈니스 워먼보다 세일즈 워먼이 더 이렇게 조롱 섞인 말이잖아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세일즈 워먼이라고 부르는데 나는 상관 안 하고 나는 내 시가 좋고 자랑스럽고 내 시는 분명히 뭔가 내가 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철학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I call myself a poet. 나는 내 스스로 시인이라고 나를 부를래요. 나는 남들이 당신들이 인정 안 해줘도 시인이에요. 그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마치 하나님이 나를 비즈니스맨으로 만들어준 것처럼, 즉 내가 타고나기를 비즈니스의 유전자가 있는 것처럼 나는 그냥 시인이에요 라고 얘기를 받아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좋아하는 여러 면 중에 하나가 이런 이렇게 당당함 있죠. 사이다 맛 여러분들 사이다 고구마 먹는데 사이다를 먹는 것 같을 때 뻥들 시원함 이런 게 이 사람의 말을 이렇게 듣다 보면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렇게 뭐 엘리엇이나 파운드 시를 이렇게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완벽한 그 사람은 아니잖아요. 시인으로서는 정말 와 천재다 하는 시를 썼지만 인간 자체로는 되게 약점들도 단점들도 많은 그냥 사람이었으니까 이렇게 봤을 때 엘리엇이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조금 그죠? 후세인으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지만 아무튼 에이미 로웰이 이런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아까 레즈비어니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시에는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 당시에는 여자들끼리 이렇게 같이 산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신이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도록 이렇게 예정을 해주셨는데 여자가 여자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동거를 하겠다라는 거, 또 남자가 남자와 함께 사랑을 하고 동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탄의 무리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죠? 그 판단의 어떤 기준이 다 종교적인 것에 있었다면 그렇게 여겨져서 굉장히 어떤 어둠의 자식들, 어둠의 세력 뭐 이런 식으로 여겨졌었어요. 하지만 1980년 이후에 이제 페미니스트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뭐 굉장히 커밍아웃 이런 게 많이 있고 19세기에는 꼭 여자 동성애에 해당하는 레즈비언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 그냥 어떤 필요에 따라서 한 집에 살고 여자들끼리 우정을 나누는 것도 레즈비언이즘이라고 오해됐을 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정도 사랑이에요. 친구들 간의 정이잖아요.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없으면 어떻게 사랑이 돼요? 근데 단순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쟤를 위해서 내 거 뭐를 희생할 수 있어가 우정인 거예요. 경제적인 것든 뭐 심리적인 것든 아니면 정신적인 것든 시간이든 하여튼 뭔가 희생해 줄 용의가 있어. 그게 사랑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정도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제 친구들이랑 이렇게 팔짱 끼고 걸어다니는 게 그냥 상례였어요. 아주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에 팔짱 끼고 다니면 이럴지도 모르는 거예요. 저 선생님 레즈비언이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저도 팔짱 끼는 것에 대해서 저 스스로가 이렇게 자기 검열을 해서 안 하려고 그러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렇게
신체 접촉도 요즘 굉장히 이렇게 주의하라고 저도 교육받고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평범하게 여겨졌었던 행동들을 안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단순하게 같이 동거하고 우정 관계였던 것을 에이미 로웰이 그런 관계였을 것인데 아마도 그것이 레즈비언이즘이라고 오해받았을 것 같고 그 당시에는 레즈비언이라는 표현 말고 이렇게 썼다는 거죠. 보스턴 메리지라는 표현으로 됐다라는 거예요. 이 보스턴 메리지라는 표현이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서 혹시 여러분들 이게 뭐지? 라고 궁금할까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스턴 메리지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코헤비테이션인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동거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에이미 로웰 집안이 대저택이에요. 방이 여러 개고 이런데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자기 혼자 그 저택에 살고 있었어요. 그 당연히 돈 엄청나게 많고 그러면 자기의 어떤 시적인 취향, 문학적인 취향, 문화적인 취향 그런 걸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여자친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들어와서 살지 않을래? 라고 어퍼를 줄 수도 있는 거고 그 어퍼 받은 사람이 들어와서 살면서 계속적으로 대화 나누고 밥 같이 먹고 생활을 같이 하는 거죠. 코헤비테이션인 거죠. 진짜로 공동 주거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independent of financial support from a man 남자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하나도 받지 않고서 이렇게 사는 걸 말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로웰은 이렇게 경제적인 지원 안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본인 자신이 엄청나게 돈이 많은데요. 아무튼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여자가 어떤 유산을 받았거나 어떤 이유에서이든 경제적으로 굉장히 혼자서 서포트할 수 있는 사람이 여자친구를 데려다가 같이 살 때 그것을 당시 사람들은 여자 둘이 레즈비언 관계인가 하면서 쟤네들은 보스턴 메리지를 하고 있어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유행어로. 그래서 보스턴 메리지야 라고 이제 유화적인 말이겠죠. 이렇게 비난하기보다 보스턴 사람들은 여자들끼리 사는 거, 남자들끼리 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리버럴 해가지고 관심을 별로 이렇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 보스턴 사람들은 다 그래. 뭐 이런 뉘앙스 있잖아요. 그래서 It's a Boston marriage라고 하는 보스턴 사람들은 원래 지적으로 되게 지금은 약간 레프트 쪽이라고도 하고 또 보스턴이 미국의 지성의 핵심이 되는 도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적인 가치를 믿는 그런 도시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It's a Boston marriage 하면 보스턴 사람 그 지역의 문화를 반영한 결혼과 비슷한 관계 동거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웰도 아까 earlier stage of lesbianism이라고 했던가요? 여기 earlier lesbianism이라고 얘기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꼭 레즈비언 사랑의 관계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그런 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사진도 찍고 그랬다라고 해요. 굉장히 이렇게 그죠? 양복을 입은 근데 이때 양복이 이제 이 19세기 말 20세기 초까지도 이 드레스를 이렇게 입었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근데 굉장히 타이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1920년대 여러분들 그 스콧 피츠제럴드 위대한 개츠비 미국 소설사 뭐 이런 거 배울 때 개츠비의 시대 있잖아요. 그때 여자들은 이 옷을 다 벗어버려요. 통짜로 된 짧은 치마를 입고 다녀요. 그때 일종의 자유를 이제 여성의 자유 그때도 이제 페미니스트 무브먼트가 이뤄가지고 여자들이요 이렇게 길고 치렁치렁한 드레스를 왜 입어요? 우리 간편하게 삽시다. 우리도 모던하게 삽시다. 그러면서 이런 머리 스타일도 탁 보고 단발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옷도 통짜로 허리 같은 거 가슴 같은 거 조이지 않고 그냥 통짜로 그리고 길이도 길지 않고 짧게 왜? 산보하고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입읍시다 하는 게 피츠제럴드의 어떤 그 시대 문화, 시대적인 배경이에요. 그거보다 조금 그 이른 시대일 수도 있고 동시대라고 하더라도 어떤 아리스토크라틱 서클에서는 뭔가 격식 있게 갖춰 있는 것. 더군다나 사진 찍는 케이스이잖아요. 사진이 그렇게 아주 흔하지 않았을 때니까 어떤 일종의 우리 버스턴 메리지 관계에 있는 두 여자가 우리 기념사진 하나 찍을까? 잘 차려입고 가서 하나 찍자. 우리도 어떤 기념사진 찍을 때 여러분들 가족사진 찍거나 뭐 이럴 때 제일 좋은 예쁜 옷을 입고 격식 있게 사진 찍고 싶잖아요. 또 한복을 입는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 느낌인 거죠. 실제적으로 캐서린 코먼하고 캐서린 리 베이츠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아주 조금 earlier period에 20세기 초반기에 대표적인 보스턴 메리지 관계에 있었던 두 사람인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베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음악이 이 사람들은 교수였어요. 음악이 지금 미국의 국가 두 개 중에 하나인 거예요. 즉 America the Beautiful이라고 여러분들 흔히 많이 듣잖아요. Star Spangled Banner라고 하는 그 애국가도 있고 또 America the Beautiful이라고 하는 그 애국가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불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Oh beautiful for spacious skies 하면서 America, America, God shed His grace on thee. 따리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많이 들어봤죠? 그거를 작사 작곡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작곡까지 모르겠죠. 작사는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그들이 그죠? 어둠의 자식들 아니야? 라고 비난했었던 사람에게서 나온 창작물이 현재 미국을 대표하고 있는 국가라는 사실인 거죠. 아무튼 여러분들이 버스턴 메리지라는 표현을 들으면 유행어, 과거의 유행어를 들으면 남자든 여자든 동성끼리 코해비테이션 하는 특별히 여자들의 경우에 남자들의 어떤 그 경제적인 도움 없이 여자들끼리 코해비테이션 하는 관계를 버스턴 메리지라고 불렀구나 정도 이해하고 하면 되고 이 버스턴 메리지를 에이미 로엘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적인 대화 수준이 맞아야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친구가 되는 같이 데려와서 살 정도면 대화 수준이 맞는 거죠. 도무지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데려와서 같이 살겠어요.